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이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자, 이런 철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깊고 어려운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코틀리프 피이테의 지식의 학문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뿌리 깊은 구조를 파헤치는 아주 야심찬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바로 이거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안정적이고 또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수수께끼 같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의 질서 있는 세계로 인식될 수 있는 걸까요? 피이테가 내놓은 이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형태로 다듬어냈던 철학자, 바로 이마누엘 칸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칸트의 비판 철학은 정말이지 혁명적인 내면으로의 전환이었어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주로 저 바깥 세상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확 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으로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바깥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린 거예요. 이게 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냐면요.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야 라고 말해서 천문학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칸트는 철학의 중심을 외부 세계에서 우리 정신으로 옮겨온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정신이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계가 우리 정신의 구조와 형식에 맞춰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칸트가 활짝 열어젖힌 이 새로운 길 위에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가 등장합니다. 그는 칸트의 혁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칸트의 생각을 그야말로 궁극의 타협 없는 결론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었던 거죠. 피이터의 야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칸트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설명했던 지식의 구조를 단 하나의 절대적인 첫 번째 원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쌓아올리고 싶어 했어요. 뭐랄까,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주춧돌처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필연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출발점, 바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피테가 내놓은 답은요, 놀랄 만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그냥 뿌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거대한 발견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죠. 피이테의 철학적 결단은 정말이지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원천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식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피이테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이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세상은 나랑 상관없이 저밖에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절대적 자아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모든 지식이 연역된다는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볼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어렵게만 들리는 절대적 자아라는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영화관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통 영사기는 이미 만들어진 필름을 스크린에 비추는 역할만 하잖아요. 근데 피이테가 말하는 자아는 그런 수동적인 영상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기는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는 걸 넘어서 현실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배우, 배경, 심지어는 그 스크린 자체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피디테가 말하는 자아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에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예요. 모든 현실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고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 그러니까 공간, 시간, 원인과 결과 같은 이런 법칙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식 그 자체가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유전자 설계도 같아요. 절대적 자아라는 이 단 하나의 설계도 안에 우리 현실 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잠재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하나의 완전한 식물이 되는 것처럼 그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쫙 펼쳐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체계적인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테 철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 세계가 저 밖에 이미 완성된 채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탐험하면서 발견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피기테는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현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세계의 공동 창조자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피이테가 제시한 아주 거대한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세계가 자아로부터 나온다니 정말 놀라운 주장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도발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바로 자아라면 도대체 그 자아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분석에서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정말 여러분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그림은 아닐까요?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피히테의 지식의 과학인데요. 오늘 이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관념론이라는 거대한 철학사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철학자 요한 고트릴프 피히테,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지식의 과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복잡한 철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한번 바꿔 껴보려는 시도입니다. 피테의 이 혁명적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가 딛고 서 있던 한 거인의 어깨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철학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피테의 아주 타협없는 대답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자아가 어떻게 이 세계와 지식을 탄생시키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어떤 위대한 생각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죠. 그 이전 시대의 수많은 고민과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피히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서 있던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그가 넘어서려고 했던, 동시에 그의 발판이 되어 주었던 그 철학적 유산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네, 피히트의 철학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던 그의 선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질문에 대한 필사적인 응답이었어요. 칸트가 그 이전까지의 철학이라는 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피히테는 바로 그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히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칸트가 철학계에 남긴 이 거대한 수수께끼부터 풀어야 해요. 칸트의 질문이 없었다면 어쩌면 피히테의 지식의 과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칸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피히테의 철학 프로젝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바로 그 엔진, 그 핵심적인 문제, 칸트가 제기한 위대한 수수께끼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것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시공간적이고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세계 경험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한 문장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져? 같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과가 항상 어디서나 아래로 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지?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묻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첫째, 시공간적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모든 것을 어디에 있고 언제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할까요? 공간과 시간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OS 같아요. 칸트는 묻는 겁니다. 이 OS는 원래 세상이라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깔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신의 애초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둘째, 법칙 지배적이라는 말. 우리는 왜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확신할까요? 단지 어제도 그제도 그랬다는 몇 번의 경험만으로 우주 전체가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은 법칙을 따를 거라고 믿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칸트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질서정연한 세계의 설계도, 이 청사진은 과연 세계 자체의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정신이 이 세계에 더 씌워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칸트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피히트는 아주 급진적이고 정말 대담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대답은 그야말로 철학의 역사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타협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히테는 관념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중간에 멈추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말 논리의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세상도 좀 있고 내 마음도 좀 있고 이런 식의 애매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는 오직 단 하나의 원리로 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념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 저 바깥의 단단한 세계가 사실은 정신, 즉 우리의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외부 세계가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 세상이 아무리 현실 같아도 결국 꿈꾸는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관념론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우리의 평범한 상식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밖에 세상이 먼저 존재하고 내 마음은 그 세상을 사진 찍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즉, 세계가 먼저, 내가 나중인 거죠. 하지만 피에테는 이 모든 걸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나, 즉 자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요.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만들어내는 영사기 같은 거라는 겁니다. 피에테에게 순서는 아주 명확해요. 자아가 먼저, 세계가 나중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렇다면 피에테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실제의 기초가 된다는 자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의 해결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에테가 내놓은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절대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별적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생각과 의식의 근원이 되는 순수한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신도 아니고 물질적인 외부 세계도 아닌 오직 이 순수한 활동으로서의 자아. 이것이 바로 피에테가 자신의 철학 전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 유일한 주춧돌입니다. 이 문장이 피에테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다른 무언가의 결과가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이죠. 마치 수학에서 몇 개의 공리로부터 수많은 정리들을 증명해내는 것처럼요. 피에테는 세상의 법칙을 밖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아라는 단 하나의 공리에서부터 모든 법칙이 논리적으로 흘러나온다고 본 겁니다. 이 개념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 자아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씨앗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히테의 목표는 이 씨앗 하나로부터 과학,
도덕, 예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법칙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나무의 가지와 잎들은 저 바깥 세상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씨앗 안에 이미 내재된 잠재력이 자기 자신의 논리에 따라 펼쳐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전체 지식 체계를 세우려는 피이테의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점은 자아라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텅 비어 보이는 이 순수한 자아 하나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가, 이 우주가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피히테가 제시하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히테가 제시하는 엔진의 이름은 바로 변증법입니다. 여기서 변증법은 그냥 A에서 B로 가는 평탄한 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두 힘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그 긴장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창조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변증법적 창조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립입니다. 자아의 가장 첫 번째 활동은 스스로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순수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둘째, 반정립입니다. 하지만 나를 알려면 역설적으로 내가 아닌 것이 필요합니다. 빛을 알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아는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신의 반대편, 즉 비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아가 바로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세계가 원래부터 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아가 나를 알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셋째, 종합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나, 자아와 내가 아닌 것, 비야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 그 긴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계는 자아가 활동하기 위한 무대인 동시에 바로 그 활동의 결과물이 되는 셈이죠. 자, 이 변증법적 과정이 칸트가 던졌던 원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왜 우리의 경험은 시공간적이고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피에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공간, 시간, 원인과 결과 같은 세계의 구조는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자아라는 의식 활동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형식, 즉 자아의 운용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시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전개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질서정연한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애초에 그 세계를 생성하는 자아의 활동 자체가 논리적이고 법칙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계를 안다는 것은 그 세계를 만들어낸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모든 지식은 결국 자기 지식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칸트의 질문에 대한 피히테의 대담하고도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고립된 절대적 자아라는 단 하나의 씨앗에서부터 변증법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피히테의 책, 지식의 과학이 그린 장대한 세계의 설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히테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오한 질문과 함께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계와 그에 대한 모든 지식이 정말로 우리 의식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객관적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단단한 세계는 사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 볼 주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고편이 될 겁니다.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지식의 학문. 이 책은 그냥 18세기 독일 철학사에서 중요한 책 중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차라리 철학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 자체를 바꿔보려고 했던 아주 대담하고 혁명적인 선언문 같은 책이거든요. 칸트 철학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길을 내려고 했던 그런 기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철학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피히테의 정말 대담무쌍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칸트가 철학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한다면 피에테는 그 문 너머로, 그러니까 칸트가 차마 풀지 못하고 남겨둔 그 문제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그냥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피에테의 이 엄청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격인 칸트가 남긴 철학적 유산, 그러니까 피에테가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그 수수께끼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사상이라는 게 결국엔 그 이전 시대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칸트 이후 철학이 마주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보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 즉 애면 세계와 그 정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현실, 즉 외면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내 머릿속의 생각이 저 바깥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사물에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는 걸까요? 칸트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정신은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백지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 공간, 원인과 결과 같은 일종의 특정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즉,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장착된 어떤 형식들을 세상에 투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발견은 동시에 아주 끔찍한 심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우리 정신의 형식, 그 안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안경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 칸트가 물자체라고 불렀던 그것의 맨 얼굴은 우리는 영원히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칸트가 남긴 거대한 딜레마였습니다. 피에테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 이 깊은 심연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칸트가 그냥 여러 질문 중 하나를 던진 게 아니라 철학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서 답함으로써 칸트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트가 남긴 알 수 없는 물자체라는 이 철학의 유령을 이제 그만 완전히 추방하고 오직 확실한 단 하나의 출발점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남김없이 설명해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칸트가 던지고 피에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제 피에테 철학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질문을 직접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공간적이고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눈앞에 책상이 있고 시간은 앞으로 흐르고 사과를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딱 한 걸음만 물러서서 이 당연함을 의심해보자는 겁니다. 이 모든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이성의 구조와 저 바깥 세상의 자연법칙이 이토록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걸까요? 이게 바로 피에테가 평생을 바쳐 파고든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 단어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시공간적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경험, 상상이라도 할 수 있으신가요? 불가능하죠. 둘째, 법칙 지배적이라는 말. 왜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혼돈 상태가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일관된 법칙을 따를까요? 아침이 오면 해가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놀라운 질서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두 가지 특징, 즉 시공간과 법칙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입니다. 피에테는 바로 이 틀 자체가 원래부터 외부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더 근원적인 원리에서부터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모양의 열쇠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열쇠에는 인과율이라는 깊은 홈이 파여 있고 공간이라는 뾰족한 돌기가 있으며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굴곡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우주라는 거대한 자물쇠에 이 열쇠를 딱 꽂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죠? 정말 기적처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아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의 논리가 실제 우주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열쇠와 자물쇠 사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칸트가 남긴 위대한 유선이자 피시테가 평생을 바쳐 풀고자 했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심연 앞에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든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피이테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훨씬 더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바로 애초에 우리가 건너야 할 심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피테의 해결책은 그래서 타협 없는 관념론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타협이 없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만큼 급진적이고 철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어설프게 현실과 타협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하는 대신에 오직 단 하나의 원리에서부터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해내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즉, 열쇠와 자물쇠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우연히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물쇠 자체가 열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을 생각하는 방식, 이걸 실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실제론과 피이테의 관념론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론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저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거나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수동적으로 인식할 뿐이죠. 하지만 피이테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외부 세계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식의 산물, 즉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피레이테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힘, 그 미스터리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절대적 자아가 모든 지식, 나아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바로 절대적 자아,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연역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아라는 단 하나의 출발점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이 어떤 특별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줄줄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건데요. 그 특별한 논리적 과정이 바로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너무나 어렵게 들리는 개념, 절대적 자아란 대체 뭘까요? 이건 일단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이런 개별적이고 유한한 자아, 즉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모든 개별적인 자아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이고 무한하며 유일한 의식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생성해내는 순수한 행위, 순수한 활동성, 그것이 바로 절대적 자아입니다. 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속의 세상,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천외한 일들은 전부 어디서 온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꿈을 꾸고 있는 나 자신, 내 마음속에서 전부 비롯된 것입니다. 피이테가 말하는 절대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바로 이 꿈과 꿈꾸는 사람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 전체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절대적 자아라는 거대한 존재가 꾸고 있는 하나의 장대한 꿈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피테가 이 자아를 그지 절대적이고 고립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왜 절대적일까요? 이 자아는 다른 무언가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왜 고립되었다고 할까요? 이건 모든 것의 원천은 오직 이 자아 하나뿐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신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아 하나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능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자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존재, 사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역동적인 활동, 테탄둘롱 그 자체입니다. 피테에게 있어서 근원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단 하나의 순수하고 능동적인 자아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피테는 여기에 아주 특별하고도 체계적인 논리적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 특별한 논리적 과정이 바로 변증법적 연역입니다. 변증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의 주장, 즉 정립, 디시스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주장, 즉 반정립, 엔티티시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 둘의 팽팽한 대립과 긴장을 극복하면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결론, 즉 종합, 신테시스로 나아가는 생각의 운동을 말합니다. 피이테는 바로 이 변증법이라는 논리의 엔진을 통해서 세계의 탄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피에리테가 설명하는 이 창조의 3단계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정립입니다. 절대적 자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는 존재한다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행위 그 자체입니다. 순수한 자기의식의 활동이죠. 잠시 멈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 반정립으로 넘어가죠. 자아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어서는 스스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온 세상이 빛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빛은 스스로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겠죠. 어둠이라는 반대편이 있어야만 내가 빛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아는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가 아닌 것, 즉 비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세계는 자아의 무한한 활동에 대한 저항이자 한계로서 나타나는 거죠. 잠시 멈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종합입니다. 이제 자아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세운 반대편의 세계, 즉 비하를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자아는 비하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동시에 그 비하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활동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주관, 자아와 객관, 비하의 끊임없는 대립과 종합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저 세계를 인식한다는 구체적인 지식과 의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 변증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공간적이고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는 우리 정신과 아무 상관없이 저 바깥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대적 자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자 무대인 셈이죠. 이제 아까의 열쇠와 자물쇠 비유가 왜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자물쇠는 열쇠가 자기 자신의 복잡한 모양을 비춰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울이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이테의 이 거대하고 야심찬 프로젝트가 왜 하필 지식의 학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대한 꿈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에테가 자신의 철학을 그냥 피에테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지식의 학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말 그대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의 학문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적 자아라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단단한 토대를 마침내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라면 마치 수학처럼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철학, 과학, 윤리학, 법학 등 인간 지식의 모든 건물을 완벽하게 모순 없이 지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바로 이 책, 지식의 학문이 바로 그 기념비적인 시도의 결과물입니다. 칸트가 남긴 주관과 객관은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고 철학 전체를 단 하나의 근본 원리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려는 대담하고도 야심찬 기획이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피히테의 말이 정말 사실이어서 모든 실제가 단 하나의 절대적 자아가 벌이는 거대한 자기인식의 드라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생생한 세계, 당신의 삶, 당신이 겪는 고뇌와 기쁨은 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피히테의 추상적인 철학이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의 한복판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의 이 화면, 귓가에 들리는 제 목소리,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 고틀리프 피헤테의 책 지식의 학문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철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급진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적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지식의 학문. 이 책은 독일 관념론이라는 거대한 철학 사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으로 꼽히는데요. 피히테는 자신의 위대한 선배였던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정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극단적인 결론까지 밀어붙입니다.
칸트가 우리 경험의 구조에 대해 문을 열어줬다면 피이테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세계 전체가 놀랍게도 의식 혹은 자아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부터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죠. 자, 그럼 피이테의 이 어마어마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의 논리적인 길을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피이테의 아주 비타협적인 답변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라는 개념을 깊이 파고든 다음 그 자아로부터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아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전체가 설명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모든 위대한 철학은 하나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피이테를 사로잡았던 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스승격인 칸트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 숙제, 바로 우리 경험의 근원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손에서 놓은 물건은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우리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법칙이 딱딱 들어맞는 세계에 대한 경험,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왜 그렇지? 하고 묻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바로 이 당연함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왜 우리의 경험은 뒤죽박죽 혼돈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틀과 인과율 같은 법칙 안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펼쳐지는 걸까요? 정말로 세상이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이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피에테가 평생을 바쳐 답하고자 했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철학의 한가운데로 가져온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우리 정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우리 정신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특정한 틀이나 안경 같은 게 미리 장착되어 있다고 봤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안경의 렌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칸트가 이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안경 자체는 대체 어디서 왔는데? 피에테는 바로 칸트가 남긴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칸트가 남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피에테는 철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전면적이고 그야말로 비타협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의 철학 전체가 바로 이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철학적 관념론, 이 단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관념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러니까 저 나무, 돌멩이, 저 멀리 행성, 물리법칙 같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 즉 의식의 활동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이 먼저 있고 우리 의식이 그걸 인식한다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의식이 현실의 뿌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피테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확 와닿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실제로는 우리의 상식에 가깝죠.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내 마음이 있든 없든 그 나무는 그냥 저기에 존재한다는 생각. 내 마음은 그저 그 나무를 사진 찍듯이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피테의 관념론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나무라고 인식하는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신의 활동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정신이 단순히 세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구성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성한다는 말은 거의 창조한다는 말에 가까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아는 과학과 상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역사상 많은 관념론자들이 있었지만 왜 유독 피에테의 관념론에 비타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에테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공간의 광활함, 시간의 흐름, 뉴턴의 운동법칙, 심지어 다른 사람의 존재까지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오직 단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 바로 의식 내부의 활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했어요. 그의 철학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아서
의식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설명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에 가진 무시무시한 극단성이자 일관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지식과 현실이 샘솟아 나오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 그 만능 열쇠는 대체 무엇일까요? 피이테는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출발점을 바로 자아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정말 중요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피이테가 말하는 절대적 자아는 나, 김철수라거나 여러분 각자 같은 그런 개인적인 자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개인적인 의식의 바탕에 깔려있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순수한 활동으로서의 의식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으로서의 의식이죠. 모든 생각과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활동성으로서의 보편적 자아. 이것이 바로 피히테 청학의 아르키메데스점, 즉 모든 것을 들어올리는 지렛대의 받침점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적 자아를 아주 작지만 강력한 씨앗 하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씨앗 안에는 거대한 숲 전체가 잠재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 동물들, 그리고 그 숲을 지배하는 생태계의 법칙까지 모든 것이 이 씨앗 하나에서 비롯되는 거죠. 피이테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전체는 바로 이 절대적 자아라는 씨앗에서 쫙 펼쳐져 나온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의 핵심 사상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고립된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연역된다는 건 이 자아로부터 세계가 아주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파생되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피이테의 프로젝트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마치 수학처럼 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시도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절대적 자아라는 씨앗에서 어떻게 경험의 숲 전체가 자라나는 걸까요? 그 성장 과정의 비밀은 뭘까요? 피이테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논리적 엔진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증법,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피이테의 맥락에서 변증법은 쉽게 말해 정반합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의 주장, 정립이 있어요. 그럼 이 주장은 필연적으로 그것과 모순되는 반대 주장, 반정립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주장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결론, 종합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인 움직임이죠. 피이테에게 이것은 단순한 토론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자아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원리 그 자체였습니다. 피이테의 변증법은 바로 이 세 단계의 춤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아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긍정해요. 나는 나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내가 아닌 것, 즉 비아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죠. 셋째, 이 자아와 비아가 서로 맞서고 부딪히고 서로를 제한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의식적 경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풍부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순수한 활동입니다. 나는 나다, ich bin ich. 이 명제는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아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외부의 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자기 확립. 이건 마치 텅 빈 캔버스에 찍히는 첫 번째 점과 같아요. 모든 복잡한 그림은 바로 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1단계에서 자아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정립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오직 나만 있다면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흰색이라면 흰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무언가를 이식하려면 그것과 다른 것과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와 대립하는 것, 즉 내가 아닌 것, 니스트 이히를 자기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비스트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
즉 물질, 공간,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은 바로 이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자아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아입니다. 결국 세계는 자아의 자기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거울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아와 그것이 세운 비아, 즉 세계라는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현실은 바로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자체예요. 자아는 비아를 인식하려고 하고 비아는 자아의 활동을 제한하죠. 예를 들어 제가 저 앞에 있는 컵을 보려고 할 때 이게 자아의 활동, 그 컵은 제 시야를 가로막고 만지면 단단하게 저항하죠. 이게 비아의 저항.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그 컵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합이죠.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지식과 현실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자아와 세계가 서로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이 역동적인 춤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피이테가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봤습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피히테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공간과 법칙의 세계는 우리 정신과 상관없이 저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그걸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 자신의 활동에 내재된 필연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하는 질서와 법칙은 사실 우리 의식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모습이라는 거죠. 세계가 논리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모든 경험의 틀이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자아가 비아를 세우고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이고요. 결국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 아닌가요? 오늘의 이 길고 복잡한 분석을 몇 가지 핵심 명제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피히테에게 철학의 궁극적인 임무는 이 세상의 모든 파편적인 경험을 단 하나의 근본 원리로부터 통일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절대적 자아입니다. 셋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객관적인 세계와 그 법칙들은 자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식하기 위한 논리적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그 무대와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입니다. 피히테의 사상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이 견고해 보이는 세계가 내 의식의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히테에게는 자아의 능동적인 활동 이외에 다른 실제란 없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풀고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독일 철학의 가장 대담한 책 중 하나인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지식의 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어려운 철학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을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려는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책이 그 야심만만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왜 철학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획 중 하나로 꼽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 예술, 도덕,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딱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부터 전부 다 설명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우주 전체의 설계도를 단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피히테가 이렇게 거대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인 이마누엘 칸트가 남긴 아주 거대한 질문이었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세계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눈 뜨면 세상이 보이고
귀가 있으니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건가 싶으시죠? 근데 잠깐만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주관적인 경험이 저 바깥에 있는 아주 일관된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인 세계와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 속에 사실은 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눈앞의 책상이나 창밖의 나무 같은 사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과가 하늘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물들은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정보, 즉 사물, 법칙, 시공간에 대한 정보가 결국 어떤 통로로 들어오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의식이라는 단 하나의 통로로 들어와요. 바로 여기서 거대한 틈이 벌어집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과라는 주관적인 경험과 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그 진짜 사과 사이에 이걸 연결해줄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이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피이테가 인생을 걸고 풀려고 했던 거대한 퍼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퍼즐에 대해서 필체에는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관념론이라는 건데요. 이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면 무슨 이상주의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론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현실 자체가 그 뿌리가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우리 마음 바깥에 원래부터 단단하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그냥 사진 찍듯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낸다는 정말이지 놀라운 주장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PAT의 관념론이 우리의 상식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바깥에 나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나무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즉, 세계가 원인이고 우리의 경험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PAT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라는 영화를 스크린에 쏘아주는 영사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활동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경험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을 뒤집어 보는 발상 아닌가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세상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거라면 지식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지식학을 세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의식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모든 걸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원, 그 출발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에테는 마침내 그 출발점을 찾아냅니다. 피이테가 찾아낸 그 모든 것의 주축돌, 그게 바로 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고립된 절대적 자아. 피이테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바로 이 하나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고립된 절대적 자아라니?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무슨 외톨이 같기도 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피이테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이해하는 것이 피이테 철학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지금부터 이 표현을 하나씩 분해해서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아부터 보죠. 여기서 말하는 자아, 독일어로는 다스 이히라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 나 홍길동처럼 이름이나 성격을 가진 개인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걸 상상하셔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바로 그 활동 자체, 모든 경험의 밑바탕에 항상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그 순수한 알매 작용, 바로 그게 피이테가 말하는 자아입니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이건 그 자아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말 그대로 자기 원인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이건 비유를 들면 좀 쉬워요. 수학의 숫자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은 다른 숫자, 뭐 0.5 더하기 0.5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1이 있어야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도 되는 모든 숫자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죠.
피이테의 자아도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지식과 경험이 바로 이 자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립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외톨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과학자가 어떤 씨앗이 가진 순수한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단 흙에도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진공 상태에 딱 놓고서 이 씨앗 그 자체는 대체 뭘까 하고 연구하는 것과 같아요. 피슈테도 마찬가지로 이 자아라는 순수한 의식활동이 세계, 즉 나 아닌 것과 상호작용하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상태, 그 본성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모든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딱 떼어내서, 즉 고립시켜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인 절대적 자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 자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걸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이 바로 변증법적 연역이라는 아주 특별한 논리적 과정입니다. 이 엔진을 통해 자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전체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변증법적 연역.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사실 하나의 원리가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논리예요. 흔히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씨앗이 있죠. 이게 정립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흙 속에서 자기 자신,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해요.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정립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물로 뭐가 나오죠? 더 이상 씨앗도 아니고 그냥 흙도 아닌 새싹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종합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자신의 반대를 낳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을 통해 더 높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자기 생성적인 엔진을 통해 절대적 자아가 모든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르테는 바로 이 정립, 반정립, 종합의 3단계 과정이 우리 의식 속에서 정말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봤어요.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예요. 첫째, 정립. 모든 것의 시작은 자아가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수한 자기의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화지에 점 하나를 딱 찍는 것과 같죠. 둘째, 반정립. 그런데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내가 아닌 것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이 있으려면 점이 아닌 여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아는 자신과 구별되는 대상, 즉 비자아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의 씨앗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합. 이제 나와 나 아닌 것이 서로 마주보게 된 겁니다.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벽을 마음대로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비자아에 의해 제한을 받죠. 그런데 동시에 저 벽이라는 것도 결국 제 의식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거니까 저 세계 역시 저 자아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추상적이었죠?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한번 연결시켜보죠. 여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이 책의 뒷표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피테 철학의 모든 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자아가 그의 철학을 움직이는 중심 엔진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적힌 핵심 문장을 한번 보시죠. 고립된 절대적 자아는 인간 지식의 형식들이 변증법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으로 제시된다. 어떠세요? 이제 이 문장이 그냥 이상한 외계어처럼 들리진 않으시죠? 우리는 고립된 절대적 자아,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연역된다는 말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의 진짜 의미,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그 거대한 퍼즐 기억나시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일관된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피이테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법칙들, 중력의 법칙이니 인과율이니 하는 것들이 저 바깥 세상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영사기 비유 기억나세요? 그 법칙들은 바로 우리 의식이라는 영사기 자체의 작동 매뉴얼 같은 거예요.
우리 의식이라는 영사기가 인과율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으로 보이는 거죠. 시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담겨있는 객관적인 상자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경험을 정리하고 배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장된 격자무늬 틀 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세계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변증법이라는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것이 피이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피이테의 이 논리를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는 아주 심오하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전체가 결국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자아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과연 객관적 진리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는 것들조차 결국 우리 의식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피일테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유산이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해봐야 할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사물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그리고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혁명적인 답변을 내놓은 책,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지식학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철학적 관념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피이테는 자기 선배였던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철학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끝까지 걸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피이테는 칸트가 남긴 이 미완의 과제를 자기가 끝내겠다, 완성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 심지어 이 우주 전체를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리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려는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한 거죠. 이 책이 바로 그 엄청난 지적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히테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질문, 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눈앞에 책상이 있고 창밖엔 나무가 서 있고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근데요, 잠시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경험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가능한 거냐는 거죠. 피히테는 가로 칸트가 이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그 답을 끝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고 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한 피히테의 대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감합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전체,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딱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논리적인 연쇄 반응을 통해 전부 파생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거대한 나무의 줄기, 가지, 잎사귀가 전부 다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실제가 바로 그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씨앗, 모든 실제가 시작되는 그 단 하나의 출발점은 과연 뭘까요? 피히테는 그걸 절대적 자아 혹은 아주 간단하게 나, 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한 추측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피히테가 말하는 이 나는요, 김아무개나 이아무개 같은 그런 개인적인 정체성을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먼저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의식한다는 그 활동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랄까, 컴퓨터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운영체제가 먼저 쳐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 바로 그 순수한 의식의 활동이 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의식이라는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까요? 피히테는 바로 이 거대한 건축 과정을 세 가지 기본 원리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냅니다. 지금부터 그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건축의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1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정립한다. 이게 바로 제1원리인데요. 여기서 정립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여기에 세운다. 내가 나를 설정한다. 이런 의미의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원초적인 자기 창조 행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A는 A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피에이트에게 이것은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 즉 의식이 스스로를 있음으로 선언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창조의 순간인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추상적이니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끝없이 어둡고 텅 빈 공간에 한 점의 빛이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주변의 다른 무언가를 비추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빛 자체가 스스로 나 여기 있다 하고 존재를 확립해야만 하겠죠? 나의 자기 정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경험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경험의 주체인 나 자신이 먼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절대적인 시작점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스스로를 무한히 긍정하는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식이 탄생하려면 그 무한한 힘에 맞서는 어떤 반대 힘, 대립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이트 철학의 중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원리, 비아의 등장입니다. 제2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비아는 글자 그대로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비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원래부터 나랑 상관없이 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2원리는 분명히 말하죠. 나가 비아를 정립한다고요. 믿기 좀 어렵겠지만 나 자신이 자기 활동에 대한 한계이자 장애물인 이 비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나는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경험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거든요. 제1원리에 따르면 나는 무한한 활동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무한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 세계의 수많은 대상들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저항을 느낄까요? 왜 내 의지는 세상 앞에서 좌절되고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이 비아에 있습니다. 무한한 나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려면요,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부딪혀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빛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이지 않죠. 어둠이나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저기 빛이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나의 활동은 어떤 저항, 즉 비하에 부딪힐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내가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이 책상, 저 나무,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은 전부 나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이자 저항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근본적인 대립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무한하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활동에 저항하고 한계를 만드는 수동적인 객체로서의 비아가 있습니다. 의식과 세계, 주관과 객관 사이의 모든 긴장감과 상호작용이 바로 이 근본적인 대립 그리고 이 역동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대립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서로를 부정하는 무한한 자아와 유한한 비아, 이 둘은 어떻게 서로 파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적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바로 제3원리인 종합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원리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걸 창조하는 무한한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을 가로막는 한계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의식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종합에 있습니다. 제3원리는 자아와 비아가 서로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무한한 자아는 비아에 의해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현실 속의 유한한 경험적인 자아가 되고요. 동시에 비아는 자아에 의해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자아에게 인식되고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아는 객관적인 대상 세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히에테가 생각했던 모든 지식과 실제를 만들어내는 3단계 변증법적 엔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째, 순수한 긍정인 정립. 둘째, 그에 대한 필연적인 부정인 반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의 상호 제한을 통한 종합. 이 세 박자의 운동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의식과 세계 전체를 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해야 할 점은요, 이 종합의 과정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이테는 이걸 타트한들롱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사실행위라고 번역이 돼요. 타트는 행위이고 한들룸은 그 행위의 산물,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인 동시에 그 결과물이라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매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립, 반정립, 종합의 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피이테에게 실제는 명사가 아니라 동상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피에테가 설계한 실제의 복잡한 건축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심오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식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히테는 실제라는 게 우리랑 분리되어서 저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영화 스크린 보듯이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펼쳐지는 장면을 수동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피히테에 따르면 이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학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제는 저 밖에 그냥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 즉 자아와 비아 사이의 끝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구성하고 창조해낸 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계는 우리 의식 활동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인 셈이죠.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모든 것은 순수한 활동으로서의 자아라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비아라는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 둘의 역동적인 상호 제한과 종합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우리의 의식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과학, 예술, 도덕이라고 부르는 모든 형태의 지식은 바로 이 근본적인 활동의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는 자아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피리테의 이런 지적 탐구는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한 실천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이 세계가 내 의식 활동의 산물이라면,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저항조차 내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자유라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세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은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 윤리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다음 탐구의 무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이 바깥 세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철학 역사상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책 지식학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이지 가장 대담하고 혁명적인 답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단 하나의 원리, 딱 하나로 이 현실 세계 전체를 설명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담고 있죠. 피히테가 제시한 이 거대한 철학체계는요, 사실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저 바깥에는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그냥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가 있어요. 이걸 뭐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러니까 제 의식 속에는 그 시계를 보면서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아니면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생생한 의식이 있단 말이죠. 이 둘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기계처럼 딱딱하고 비인격적인 세계랑 살아 숨쉬는 나의 이 주관적인 의식 사이에는 정말 거대한 틈이 있는 것 같잖아요. 칸트가 던진 바로 이 질문에 피이테는 그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말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피이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철학적인 틀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대답이었죠. 왜 그의 대답이 그토록 급진적이었다고 평가받을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있고 세기는 저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피이테는 바로 그 전제, 그 당연해 보이는 생각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나와 세계는 애초에 분리된 게 아니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철학이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피이테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비타협적인 형태의 관념론. 자, 여기서 관념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신이 물질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나 의식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비타협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대부분의 관념론은 정신이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피이테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정신, 그러니까 자아가 세계를 단순히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창조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 주장이죠. 그렇다면 그 급진적인 대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피이테는 모든 것의 근원을 단 하나의 강력한 개념에서 찾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 자아입니다. 고립된 절대적 자아. 이 말이 좀 기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이 바로 피이테 철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단 하나의 기둥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바로 이 하나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낯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단어로 나눠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봐야 합니다. 절대적, 고립된, 그리고 자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절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볼게요. 이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원인들의 최초 원인, 그 자체인 셈이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마치 우주가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빅뱅 이전의 특이점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특이점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하고 유일한 시작점이었죠. 피이테가 말하는 자아가 바로 그런 궁극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립된이라는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말 그대로 자아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책상, 나무, 하늘 같은 것들이 나랑 상관없이 저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피이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아의 외부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밤에 꾸는 꿈처럼 자아의 내부에서 스스로 펼쳐내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근원은 바로 자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우리 머릿속에 가만히 들어있는 어떤 생각 주머니 같은 게 아니에요. 피이테가 말하는 자아는 명사가 아니라 거의 동사에 가깝습니다.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행하고 만들어내고 뻗어나가는 순수한 활동성, 그 자체라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활동하는 절대적 자아에서 시작된다면 대체 어떻게 이 단 하나의 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피이테는 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창조의 엔진, 그 메커니즘이 바로 변증법적 연역입니다. 여기서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직선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씨앗이 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꽃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즉 스스로와 부딪히고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생명의 과정, 그게 바로 변증법인 거죠. 자, 이 변증법적인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정립 단계에서 자아는 그냥 순수하게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이걸 태제라고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뭔지 알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고 나라는 걸 알려면 내가 아닌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하얀 도화지 위에서는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반정립 단계, 즉 안티테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내가 아닌 것, 즉 비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는 자아 바깥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를 알기 위해 만들어낸 것과 같은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합 단계에서 이 자아와 거울, 비아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변증법적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리 법칙을 따르는 바로 이 현실 세계입니다. 피에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의 규칙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은 외부 세계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식, 즉 자아가 활동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일종의 게임의 규칙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 지식의 여러 형태들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아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변증법적으로 연역, 즉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피이테 철학의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멀찍이서 갈아보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장대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피이테의 생각은 정말 대단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주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의식의 산물이라면 이라는 가정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전체가 나라는 자아의 활동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 즉 너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내 정신이 만들어낸 구성물의 일부일 뿐일까요? 아니면 나와 동등한 또 다른 자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자아는 어떻게 내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이 바로 피이테 철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지점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하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 책상, 창밖에 서 있는 저 나무,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자아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의 기념비적인 저작 지식학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의식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부터 파고드는 아주 대담하고 경이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모든 철학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뭔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기둥, 자아의 정립을 세우고 두 번째 기둥인 비아의 반정립을 마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세 번째 원리, 즉 종합을 통해 어떻게 세계가 탄생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든 지식과 학문이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건물 말이에요. 이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겠죠. 피히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이론들, 그 밑에 정말 그 어떤 의심에도 끄떡없이 철학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과연 그게 뭘까? 하고 묻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칸트로부터 이어진 철학의 아주 거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각은 지극히 나만의 것이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 같이 저건 나무다, 저건 책상이다 하면서 하나의 객관적이고 법칙이 있는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 세상과 여러분의 머릿속 세상은 다를 텐데 말이죠.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피히테는 바로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히테는 정말 철학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대담하고 혁명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물리법칙이니 공간이니 시간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 바깥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바로 단 하나의 근원, 우리 자신의 자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은 자아에서 시작되고 결국 자아로 설명된다. 이겁니다.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거대한 철학적 건축물의 첫 번째 벽돌을 함께 놓아보죠.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제1원리, 자아의 정립입니다. 과연 자아는 어떻게 스스로를 이 세상에 딱 하고 드러내고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되는 걸까요? 피히테 철학의 엔진, 그 심장부는요, 바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운동이에요. 첫째, 자아가 자기 자신을 세운다. 둘째, 자신의 반대편을 세운다. 그리고 셋째,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경이로운 창조의 과정을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히테를 이해하려면 이 정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해요. 정립은요,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화가가 텅 빈 캔버스에 붓으로 획을 그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 붓질이라는 행위가 있기 전에는 그 형태는 세상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의 정립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숨겨진 자아를 찾아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드는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창조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1원리의 핵심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이요. 그냥 사과는 사과다 또는 A는 A다 같은 단순한 논리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고 창조행위 그 자체입니다. 자아가 나는 존재한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곧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낸 자아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요,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좀 직관에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자아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부딪혀서 내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벽, 혹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게 필요한 거죠. 피히테는 그 거울에 비아, 즉 내가 아닌 것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비아는 말 그대로 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걸 가리켜요. 우리가 만지고 보는 이 객관적인 세계 전체, 길을 가다 부딪히는 벽 같은 장애물, 자연의 법칙들, 심지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육체의 한계까지도 전부 비아에 속합니다. 이건 마치 예술가에게는 그림을 그릴 캔버스 같은 거고 운동선수에게는 넘어서야 할 기록 같은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 즉 비아가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히테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아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 마치 게임 캐릭터가 레벨업하려고 일부러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스스로의 한계이자 활동 모델인 이 비아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자아의 성장을 위해 자아가 스스로 세운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에겐 서로 맞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끝없이 펼치려는 자아, 즉 정립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걸 가로막고 제한하는 비아, 즉 반정립입니다.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제3 원리는 바로 이 팽팽한 갈등을 해결하는 종합, 센테시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종합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체적인 세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 위에 두 명의 주인공이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무한히 뻗어나가려는 능동적인 힘, 주관으로서의 자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 힘을 가로막고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주는 수동적인 힘, 객관세계로서의 비아가 있죠. 이 둘의 충돌, 이 긴장감 넘치는 상호작용,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드라마가 사실은 절대적 자아라는 아주 거대한 무대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배우이기도 한 그런 셈이죠. 자아는 비아라는 상대 배우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고요. 반대로 비아 역시 자아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제한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두 댄스 파트너 같다거나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두 힘의 투쟁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걸까요? 피테는 그 열쇠가 바로 가분성, 즉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자아와 무한한 비아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로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한한 개인인 나와 여러분, 그리고 눈앞의 책상, 의자, 저 밖의 나무 같은 개별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진 이 다채로운 경험의 세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 비아, 그리고 종합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을 차례대로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둥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건축의 마지막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의식이라는 게 우리 뇌 속 어딘가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바로 이 역동적인 3단계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아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이게 반정립이죠.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이게 종합. 그리고 다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나아가는 이게 정립. 이 끊임없는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의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의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의식한다는 건요, 이 생산적인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아의 활동과 거기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세계, 즉 비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행동하고 느끼는 이 모든 정신적인 삶의 경험은 전부 다 이 근본적인 역학관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를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아주 심오한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피이테의 말이 다 맞다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한다고 믿는 이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게 결국엔 저 거대한 절대적 자아의 고독한 독백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제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타인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은 피이테 철학의 다음 여정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피에테의 지식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을 함께 했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그 절대적인 나로부터 어떻게 우리 눈앞에 이 세계, 즉 비나가 생겨나는지 그 논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질문,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 하나가 딱 하고 떠오릅니다. 뭐냐면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한계라는 게 없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 대체 왜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유한한 세계, 말하자면 감옥 같은 걸 만들었냐는 거죠.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작은 논리적 실수가 아니에요. 피이테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대답은 바로 이 책 피이테의 지식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세상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지식학의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기억나시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절대적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순수한 활동 그 자체,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라고 했죠. 첫 번째 원리에서 자아는 자기 자신을 무한한 활동으로 정립합니다. 그런데 텅 빈 우주에서 혼자 소리치는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의식도 의미도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려면 자기를 비춰볼 거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아는 두 번째 원리에서 자신과 딱 부딪히는 존재, 대립하는 존재인 비나를 정립합니다. 이 비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이 현실 세계인 거죠. 이 충돌을 통해서, 이 대립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아는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자아가 도대체 왜 자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제한하는 이 유한한 세계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건 마치 전능한 신이 자기를 가둘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감옥을 설계한 다음에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철컥 잠그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아의 무한한 힘, 그리고 비나의 유한한 저항, 이 둘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과 모순은 피이테의 철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처럼 보입니다. 이 시스템에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고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이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역설을 풀 열쇠는 바로 분투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이제 피히테 철학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엔진,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그토록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장대한 목적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 그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단어, 독일어로 슈트레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분투, 노력, 지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필테가 볼 때 자아의 본질은요, 결코 만족스럽고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본질,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경계를 허물려는 힘, 저항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역동적인 충동,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영원히 나아가는 그 움직임 그 자체. 자아는 존재가 아니라 분투 그 자체인 거죠. 피이테의 나를 이해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나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행위한다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나의 존재는 어딘가에 고정된 사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장애물을 향해 나아가고 그걸 극복하고 이 세계에 내 흔적을 남기려는 끝없는 활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불꽃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오름이라는 행위 그 자체이듯이 강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행위 그 자체이듯이 피이테의 자아는 분투함이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이 조각가 비유를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을 가진 조각가, 바로 자아가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아직 세상에 없는 정말 위대한 작품에 대한 비전이 막 넘실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그냥 가능성일 뿐 현실은 아니죠.
이니 모양을 내주지 않고 자신의 단단함으로 묵묵히 버티고 서 있죠. 조각가는 이제 행해야 합니다. 정과 망치를 들고 이 대리석과 씨름해야 해요. 깎고 쪼고 갈고 닦는 이 저항을 극복하는 행위, 바로 이게 분투입니다. 이 고되고 힘겨운 행위를 통해서만 조각가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그 잠재적인 아이디어는 비로소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예술작품, 즉 실현된 자유로 태어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대리석이라는 저항이 없었다면 조각가의 그 위대한 창조성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 채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자, 이 조각가 비유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지 않나요?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이 나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 새로운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극적인 관점의 전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의 낡은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그냥 우리가 알아내야 할 사실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식의 대상이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바깥에 있는 나와 분리된 객체였죠. 이 관점에서 세계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한계이자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관점을 보세요. 세계는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의 원재료가 됩니다.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마음껏 펼쳐야 할 능동적인 투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 가장 짜릿한 전환은 바로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조각가에게 대리석이 없으면 예술이 불가능하듯이 우리 자아에게 저항하는 세계, 즉 나가 없다면 그 어떤 의미 있는 행위도, 그 어떤 자기 의식도,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자유도 불가능합니다. 자아는 바로 이 세계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분투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깨닫고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존재, 즉 자유로운 존재임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유한한 세계는 절대적 자아의 실패작이 아니라 자아의 자기 실현을 위해 마련된 가장 완벽하고 필수적인 무대였던 셈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우리 안의 자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게 만들어요. 바로 이론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입니다. 이론적 자아는 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자아에게 세계는 이미 다 완성돼서 주어진 사실들의 덩어리일 뿐이고 자신은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존재죠. 하지만 피이테는 실천적 자아에 절대적인 우위를 둡니다. 실천적 자아는 이렇게 묻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자아에게 세계는 단순한 사실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도덕 법칙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이라는 연극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현실이라는 이 무대를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적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개념들, 그러니까 절대적 자아, 비나, 그리고 분투, 이 개념들이 어떻게 피이티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절대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단 하나의 눈부신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피에테가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랑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방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피에테에게 자유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자유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저항을 극복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쟁취하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단계. 모든 것의 시작은 자아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가두는 행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최초의 창조적인 행위죠. 2단계, 자아의 본성인 그 무한한 분투가 이 한계, 즉 세계의 저항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호작용합니다. 3단계가 정말 결정적인데요. 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자아는 비로소
이게 바로 내 힘이구나. 내가 이 세계 변화의 원인이구나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 행위를 통한 자기 인식, 즉 나는 행위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이 깨달음 자체가 곧 자유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이 과정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인 거죠. 세계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완수해야 할 의무이다. 이 한 문장이 피히테 철학의 그 실천적인 전환을 가장 강력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를 단지 지적으로 분석해야 할 차가운 퍼즐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과제이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할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있습니다. 이로써 철학은 책상 위에만 머무는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뜨거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피히테가 던졌던 그 거대한 역설을 해결했습니다. 무한한 자아가 유한한 세계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 세계라는 저항을 캔버스 삼아서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그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세계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작업실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세계라는 대리석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정과 망치로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궁극적으로 무엇을 조각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위대한 작품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피히테의 윤리학과 공동체의 철학이라는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지식의 과학,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대체 무엇인지 파고드는 이 기념비적인 책에 대한 탐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어려운 설학책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건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정말 치열하게 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칸트가 시작했고 피히테가 까칠 보려고 했던 궁극적인 질문이죠. 법칙으로 가득 찬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저 나무는 왜 푸른가 같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애초에 저 나무를 푸르다고 인식하는 그 경험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학적 탐구나 심지어 일상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바로 그 출발점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 피히테의 대답은 정말이지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아주 급진적인 대답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우리가 쌓아올린 지식의 전체 구조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단 하나의 근본 원리, 바로 절대적 나, 즉 자아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주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피히테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근본 원리가 세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히테는 대체 어떻게 이 나라는 단 하나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철학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 바로 변증법적 방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전체 사상의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텅 빈 무한한 공간에 빛나는 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식, 나입니다. 피히테에게 이 나는 가만히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활동하는 순수한 활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동해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최초의 행위, 자기인식의 행위입니다. 피히테 철학의 대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존재는 사물이 아니라 활동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바로 정립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립한다. 이게 제1의 원리이자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자아는 그냥 나는 존재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립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거기 있다,
는 수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설정하고 세우고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무한한 활동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생깁니다. 무한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나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려면, 즉, 이게 나구나 하고 알려면 의식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나인지 알 수가 없죠. 나 아닌 다른 무언가와 마주해야만 비로소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인식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나가 아닌 것, 즉 비야, nicht ich입니다.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세계, 자연, 다른 사람들, 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 바로 이 나가 아닌 것에 해당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야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대립물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와 나가 아닌 것이라는 두 개의 극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드디어 지식이 탄생합니다.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가 아닌 것이 서로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또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기 있는 나무를 보면서 저건 나무구나 하고 인식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나는 나무를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나무는 저에 의해서 인식된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 핑퐁 게임 같은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의식적인 경험이라고 부르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직무를 한 올 한 올 짜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미라는 건요, 가만히 있는 내가 저기 가만히 있는 사물을 그냥 파악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와 세계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라고 피에테는 말하는 겁니다. 사실 피에테도 자신의 철학 체계가 꽤 얼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책을 출판하고 몇 년이 지나서 당시 쏟아지던 비판에 맞서 자신의 철학을 옹호하고 핵심 원리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편의 서론을 추가했습니다. 이 서론들은 그의 복잡한 사상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피에테는 철학에는 근본적으로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독단론과 관념론이죠. 독단론은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저기 책상이라는 사물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그 책상을 인식한다고 보는 거죠. 즉 사물에서 출발해서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피에테의 관념론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라는 의식의 활동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상이라는 객관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의식에서 출발해서 사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철학이 그리는 세상의 풍경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1서론은 피에테가 대중을 향해 쓴 일종의 공개적인 방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신에게 쏟아졌던 오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상이 다 나로부터 나온다면 이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냐는 유아론적 비판에 대해서 피에테는 그가 말하는 절대적 나는 피에테 자신이나 여러분 같은 이런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모든 의식에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죠. 또 그럼 바깥 세상은 다 환상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나가 아닌 것, 즉 비하는 우리 경험의 구조 안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지적 직관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이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가 지금 스스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의 전제가 되는 직접적인 자기의식인 셈이죠. 자, 그리고 제2서론은요, 한층 더 깊숙이,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파고듭니다. 이건 자기 학생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피에테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오직 관념론만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독단론처럼 세상이 먼저 있고 그 세상의 물리 법칙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도 그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겠죠.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피이테는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에 헌신하려는 일종의 도덕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론자가 된다는 건 그냥 철학적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물론 피이테의 이런 작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은 지성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독일 관념론이라는 거대한 연쇄에서 결정적이면서도 아주 중추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 자체가 강조하고 있듯이 칸트 이후 철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해하려면 피히테가 주체라는 개념을 얼마나 급진적으로 다시 생각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는 칸트를 단순히 계승한 사람이 아니에요. 칸트가 열어놓은 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일종의 혁명가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칸트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사실 우리 정신의 틀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라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거대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물자체,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었죠. 피헤테는 바로 이 지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 수 없는 물자체라는 개념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의 근원을 오직 나의 절대적인 활동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관념론의 탄생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셸링과 헤겔 같은 철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셸링은 피헤테가 말한 나의 변증법을 자연세계에까지 확장시켜서 정신과 자연이 사실은 하나의 절대자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고 봤고요. 헤겔은 이 변증법적인 운동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 절대정신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피에테는 말 그대로 칸트의 비판 철학과 헤겔의 절대정신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거대한 건축수를 따라 긴 여행을 해왔는데요. 결국 피히테의 철학은 그 질문의 화살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립니다. 추상적으로만 보였던 철학 체계가 이제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는요,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채로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히테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나의 근본적인 행위를 통해 비록 우리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무언가라는 거죠. 이 세계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려나가고 있는 캔버스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피히테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세계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의 나는 무엇을 정립하고 있습니까?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과연 어떤 종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피히테의 철학은 더 이상 머나먼 과거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과 가능성을 묻는 준엄하면서도 실천적인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